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1월 8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봉창 의사가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날인데요. 최근 이봉창 의사가 한인 애국단 입단식과 거사 선서식을 하면서 목에 걸었던 선서문이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이봉창 의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보물로 지정된 이 선서문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이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력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충분히 보물로 지정될 만하다. 네. 문구를 보니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윤봉길 의사 선서문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까? 예, 뭐 두 분 다 그 한인 애국단원이고 예. 거사를 앞두고 작성한 거라 내용은 비슷한데요. 다만 다른 문구가 있는 게 뭐냐면 이봉창 의사는 그 적국의 수계 즉 일왕으로, 그리고 예. 윤봉길 의사는 적의 장교 즉 그 시라과 유시노리 일본군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을 이제 그 도륙의 대상을 분명히 했죠. 그런데 이번에 배포된 이봉창 의사 선서문 보물지도 지정하면서 그 보도자를 보면 네. 약간 좀 낯선 그런 이봉창 의사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이봉창 의사 사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양손에 수류탄 들고 네.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뭐 온갖 인쇄 매체 등에 소개된 이봉창 의사의 시그니처 이미지가 바로 그거죠. 네. 이번에 보도자료에 뭐 있는 거는 그 이봉창 의사의 다른 사진이 첨부가 돼 있더라라는 거여서 예. 그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굉장히 흐릿하고 얼굴 표정도 뭔가 좀 이렇게 그 굳어 있나 그럴까요? 좀 무표정 그런 사진이 좀 그 첨부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왜 이런 사진을 첨부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류탄 들고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시면 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어색하다는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얼굴에 이렇게 보면 목선도 이렇게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양손이라든가 그 양손에 든 수류탄 같은 것도 뭔가 그 사진이 아니라 뭔가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합성 사진이었다라는 것이 연구자의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도 진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 띄워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진짜로 그러네요. 왜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림자도 없는 사진인데 네. 합성 사진이 어떻게 지금까지 통용될 수 있었던 겁니까? 예. 현존하는 이봉창 의사 사진은 한 4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봉창 의사가 거사 직전에 한 3장 정도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가 1931년 12월 13일 날 그 아까 얘기했던 한인 애국단 입단식과 선서식 때 그 수류탄을 들고 찍은 사진, 그게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릿한데요. 이번에 보도자료 사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네. 그 또 한 장은 뭐냐면 거사 후에 가족과 언론에게 이렇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양복 차림으로 단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양손에 수류탄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웃는 표정의 사진은 뭡니까? 근데 이 사진도 웃는 사진도 찍은 것은 맞아요. 이봉창 의사가 네. 언제 찍었냐면 거사를 위해 도쿄로 떠나는 날 12월 17일에 찍은 세 번째 사진인데요. 당시에 그 이봉창 의사를 사지에 내보내는 백범 김구 선생의 표정이 좀 굳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아니 선생님 제가 영원한 쾌락이라는 거 유랑 폭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떠나는데 전하 선생님이나 밝게 웃는 사진 좀 찍읍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바코트 호주머니에 양손을 놓고 헐짝 웃고 있는 사진을 한 장 더 찍은 거죠. 그 마음 심정이 오죽했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웃는 사진에는 양손에 수류탄이 일단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수류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합성이라는 건데요. 이 유명한 사진이 뭐냐면 그 백범 김구 선생이 1932년에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그 도해실기라는 건데 그것을 해방 후에 1946년에 그 측근인 엄황섭 선생이 이제 한글판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그 도해실기 한글판에
그 활짝 웃고 있는 사진에 얼굴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이 수류탄 없이 그냥 태극기 앞에 서 있는 그 사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양복 차림에 그 사진 배경을 이렇게 오려 붙이고 수류탄하고 손 그리고 배경에 태극기까지 그려서 합성한 것이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이봉창 의사의 사진인데요. 아마도 수류탄 들고 찍은 사진이 좀 흐리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손을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당시에는 이렇게 가위로 사진을 오려가지고 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성이라고 한다 예, 하더라도. 합성이라는 게 하죠. 예. 근데 활짝 웃고 있는 합성 사진의 의미는 조금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그러냐면 않아요? 사실은 이봉창 의사도 인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거사를 위해 떠날 때 얼마나 신경이 복잡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이 굳어있던 백범 김구 선생한테 선생님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나는데요. 웃고 좀 찍읍시다라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죽음마저 초월한 독립투사의 찬란한 미소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3660님께서요. 방송 듣다가 급하게 사진 찾아보니까 기념관, 공원 등 이봉창 의사의 동상에도 수류탄을 두고 있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수류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허위나 가장은 아닌 거고. 아니죠. 지금 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익숙한 사진 자체가 합성된 것이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는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나빠졌어요. 어려서. 그래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에 15살이 됐는데 그때부터 일본인이 운영하던 그 과자 가게라든지 약국 그리고 그 19살 때부터는 용산역 같은 데서 근무를 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유창한 생활 일본어를 배운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면 30 즈음이 될 때까지 정말로 이분은 독립운동의 독자도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서도 이제 일본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엄청난 차별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25이 됐네. 일본으로 가면 좀 낫겠지 하고 일본으로 갔는데 그래서 오사카, 도쿄 등을 전전하면서 일을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도 이봉창 의사는 이 차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조선의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건가 예,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을 받아도 아이고 나는 조선인이니까 오히려 내가 조선인이라서 그래라고 이제 했다는 거고 오히려 나는 조선인이지만 사실은 조선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일합병으로 탄생한 신일본인이야라고 이제 자처를 하고 외쳤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 이봉창에서는 기노시다 쇼조로 이제 일본인으로 자처를 하면서 철저한 일본인으로 살고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계속 들통이 났다 그래요. 아무리 가려도 조선인이라는 거는 가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그럴수록 좌절감, 죄책감이 더 심해지고 그 어느 날은 그 일왕의 어떤 행차를 보러 갔다가 신일본인의 자격으로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가보니까 막상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예비 검색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9일간이나 구금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금을 겪으면서 나는 천황을 보러 갔는데 이게 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아흘에나 이렇게 구금이 됐을까라고 하는데 나는 별 수 없는 조선인인가라는 생각에 뭔가 하여튼 독립운동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시켜줬니 어쩌니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일본인은 1등 국민이고 네. 조선인은 3등 국민 취급하는 네.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름, 네. 차별에 대한 서름이 결국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래도 한 번 더 일본인으로 살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철저하게 가리고 이런 오락가락한 행보는 있었는데요. 네. 결국 1930년 10월에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로 떠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역시 조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일본인으로 살면서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 본명인 이봉창으로 살아갈 결심을 했다라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시정부에서도 이봉창 의사를 의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931년 1월에 이제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갔는데 네. 이거 그래서 가면서 이제 상하이에서 일하면서 독립운동을 그럴 방법이 있냐라고 했는데 네. 반쯤은 일본어로 막 하고 그 행동도 일본인과 흡사하고 이러니까 그 임시정부에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의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이봉창 의사가 술과 고기를 사들고 찾아와서 뭔가 교민단도 있었거든요. 그 네. 교민단 직원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이 술자리 대화하는 것이 2층에 계시던
백범 김구 선생이 귀에 꽂혔는데 이 취중 한마디가 이제 있었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왜 일본 천황 즉 일왕은 죽이지 못하느냐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죠. 근데 이건 엄청난 말상이잖아요.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을 들은 백범 선생이 정신이 퍼뜩 들었다라는 거죠. 전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왜 못했지라고 하는 그런 거죠. 감히 상상도 못했다라는 건데. 예. 그 백범 선생이 이봉창이 묵고 있던 여관을 찾아가 갖고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진심이더라라고 해서 그래서 백범은 당시에 그 특무공작이라고 해가지고 예. 일제 유인을 암살하는 그런 조직 한인 애국단 그 창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봉창 의사가 그러면은 한인 애국단 1호 단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가 백범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까도 쾌락 얘기가 나왔지만 예.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제가 다 맛봤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꿈꾸면서 독립은 사업에 헌신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또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살면서 틈틈이 임시정부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또 이게 술에 취하면 일본 노래 막 유창하게 부르고 놀고 그래가지고 외연가민이 일본 연가민이 뭐 그런 그 별명도 얻었고 그다음에 일본 옷에 게다 차림으로 또 이게 또 임시정부 청사를 막 들어오기도 하니까 이동영 같은 선생 같은 분들은 네. 임시정부 요원들은 아니 뭐 저런 그 한인인지 일본인인지 도대체 행색이 불명한 자를 저렇게 취급시키냐라고 못마땅했다고 그러는데요. 백범 선생이 제가 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무마시켰다라고 하죠. 어디서 족보도 없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게 근본도 생각했을 모르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백범 선생만은 믿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범이 그 이봉창 의사의 의중을 계속 이제 탐색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봉창 의사는 폭탄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저는 더 사는 것도 흥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고 싶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든 중간에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거는 절대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봉창 의사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좀 당장 보내달라. 예, 당장 내가 빨리 가면 보내주기만 하면 내가 예. 결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사 자금이 잘 이렇게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이제 차일피일하다가 해외 동포들의 송금을 해서 그 1931년 11월에 이제 결국 거사 자금이 다 마련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입단식, 선서식, 기념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 끝내고 12월 17일 날 상하이를 떠나서 22일 날 닷새 만에 도쿄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는 1월 8일 날 도쿄의 요요기 연병장에서 일왕이 참석하는 열병식, 육군 열병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봉창 의사가 백범 선생한테 이제 전보를 보내는데 상품은 1월 8일 날 꼭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라는 암호 전화를 보낸다 그럽니다. 근데 네. 일왕한테 폭탄을 던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돕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봉창 의사의 의거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거사일까지 도와줄 동지한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행동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폭탄 실험도 안 했고 예행 연습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리허설도 안 했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쿄 현장에 홀로 왔고 그러면서 일본인들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일왕의 처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렇죠. 거사를 정말로 순전히 홀로 감당한 그런 거죠. 솔직히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이봉창 의사가 이 기륭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거 하는 거가 되나 하면서 일종의 점괘, 제비뽑기를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길이로 나왔다 그래요. 길조로. 그래서 네. 기뻐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 점괘가 적힌 종이를 백범 선생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것이 지금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마음이 12번씩 바뀌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네. 하면 성공할까? 아니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그게 사람인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 압박감 때문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봉창에서는 꿋꿋하게 버텼는데 마침내 1월 8일 날 일왕이 참석하는 열병식이 열렸고요. 그런데 일왕이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가하는 그 순간까지도 경계가 너무 삼엄해가지고 동선을 계속 놓친 거예요. 그래서 택시도 타고 막 그랬는데 거기 뭐 택시도 멀리 못 가니까 그래서 네. 실패할 뻔했는데 겨우 지름길을 쫓아서 따라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이봉창 의사가 궁성이 입구문 중에 하나인 사쿠라다몬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경시청 앞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아오는 일왕을 향해서 딱 보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심호흡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수류탄을 투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이거는 뭐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마차에 일왕이 타고 있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인가 그게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저건 아닐 거야라고 했는데 예. 결국 그 자리에 거기서 있었다라는 거고요. 잘못 알고 두 번째 마차 쪽으로 던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국내부 대신이 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쪽으로 던지니까 요란한 굉음을 터뜨리면서 터지긴 터졌는데 네. 조금 폭탄의 위력도 좀 약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윤봉길 의사 폭탄 만들 때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요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차는 부서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왕 행렬이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네네. 일왕 처단은 미완으로 끝난 거죠.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사 직후에 그 이봉창 의사의 행동도 신금을 울리는데요. 일본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엉뚱하게 잡힌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봉창 의사가 그 경찰한테 그 사람이 아니다. 나다 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예,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좀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100% 그렇게 하겠죠. 근데 100%라 그랬어요. 이봉창 의사는 일왕 폭살의 거사를 비겁하게 그 다른 이에게 전가시킬 수 없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어요. 경황이 없는 중에도 대의를 지켜낸 건데요. 만약 그때 내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야라고 말했다든가, 혹은 몸을 피했다든가 그랬다 그러면 오히려 의거의 의미가 조금이나마 퇴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봉창에서는 법정에서도 폭탄의 위력이 부족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왕의 목숨을 빼앗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당당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봉창 의사는 재판을 받을 때 네. 대역죄인으로 취급받았다고요? 대역죄인으로 취급받았죠. 왜냐하면 일본 형법 제73조에 따라서 대역죄인은 뭐냐면 천황가, 일왕가에 위해를 가했다라는 거죠. 역모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역모를 이겼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형은 뭐 불가피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9월 30일 날 선고 공판이 열려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10일 만에 10월 10일에 그 도쿄의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그 사형이 집행이 됐죠.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긴 했고 이봉창 의사를 일본 쪽에서 사형을 집행을 하긴 했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이 이봉창 의거는 사실은 그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척살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의 실학과 육군대장 등 폭사 의거 등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사의 3대 의열투쟁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심장부가 도쿄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본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일본인들로부터 그런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여파가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본 열도는 뭐 당연히 발칵 뒤집혔고 예. 그래서 뭐 수상이 뭐 이렇게 그 사표까지 내고 막 그랬는데 뭐 걷어들이긴 했지만 난리가 났죠. 그 뭐 이 담당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고 그랬다라고. 그렇죠. 경호 책임자나 경호 이런 사람들도 책임자 그렇고. 다 그랬다고 하고요. 특히나 중국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예. 이 중국 국민당 기관지 민구일보는 뭐라 그랬냐면 한인이 일왕을 저격했지만 맞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미중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불행히도 실패로 끝났다라고 했고요. 이 중국의 중앙일보는 뭐냐면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한국 지사 이봉창이 단신으로 이 만군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일왕을 저격했다라고 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지 못했다고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한 소리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네, 아쉽다. 이런 반응이 여기 뉘앙스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일 전쟁으로 비화됐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중국 내에 있던 일본인들이 방화, 뭐 살인, 연일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불행미중이라는 표현, 즉 불행히도 맞추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쓴 그 국민당 기관지 민국일보에는 일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난리를 피워갖고 결국은 끝내 폐간되고 마는 그런 불상사를 겪었고요. 상하이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일본군과 중국군의 무력 충돌로 비화가 되는데 이것이 상하이 사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봉창 의거가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으로 확대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0012님께서요. 홀로 거사를 행한 이봉창 의사 정말 대단하고 장합니다. 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5571님. 업적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봉창 의사에 대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흔적의 역사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봉창 의사 우리가 좀 이제 제대로 평가하고 알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거사 직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한국 독립단 명의로 이란을 처단해야 되는 9가지 이유를 밝히는 선언문을 언론에 배포를 하는데요. 네. 이 안중근 의사가 설파한 이토 히로부미의 15대 죄상을 연상케 하는 정말 가슴 후련한 선언문인데 그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포악한 외적이 저지른 모든 책임이 바로 일왕에게 있고 도둑을 소탕하려면 먼저 그 수령 즉 일왕을 잡으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처단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죠. 일본인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는 일왕을 예. 도둑의 수령이다 이렇게 예, 표현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참 비하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얼마나 분개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도 싶네요. 하여튼 이 뭐랄까요 이봉창 의사 30살에 의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31살이죠. 그러니까 1901년생이니까요. 네. 그래서 1932년에 했으니까 32살인가요?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봉창 의사는 30즈음까지도 식민지 조선에서 한일합병 후에 탄생한 신일본인으로 살고자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대역전이 되고 또 결국은 한국의 독립투사로 목숨을 바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을 한국의 독립투사로 만든 사람은 일제거든요. 결국 네, 일제 알겠습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렇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흔적 역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